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4월 2일 저녁 10시 부산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50세 여성 박현숙 씨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밤중에 어딜 가는 거야? 걱정하는 친정 식구들을 향해 그녀는 잠시 남편을 만나고 오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것이 가족들이 본 박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박현숙 씨는 그야말로 증발합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고요. 휴대폰은 내내 꺼져 있어요. 결국 사흘이 지난 4월 5일에 남동생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데요. 누나가 매형을 만나러 간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남편 52세 강 씨는 당시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미 2개월째 이혼 소송 준비하고 있었고요.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있다 보니 조용히 헤어지려고 협의를 하던 중이었죠.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가장 먼저 남편 강 씨에게 아내의 행방을 알고 있냐라고 연락을 취합니다.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에? 와이프를 만나기로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지난 4월 2일 밤에도 전혀 아내를 만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합니다. 검정 원피스에 회색 코트를 걸치고 갈색 가방을 든 현숙 씨가 밤 10시 4분경 아파트를 나서는 모습이 선명히 찍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미리 부른 콜택시를 타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요. 택시. 즉각 경찰은 콜택시를 수소문했고요. 다행히 기사님을 찾아냅니다. 그가 또 박 씨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여성분이요? 해운대에 누굴 만나러 기로 했다던데? 맞다. 많이 늦었다고 좀 빨리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엄청 급해 보였어요. 박 씨는 그날 밤 10시 46분경 해운대에 있는 어느 숙소 앞에서 내렸다는 게 확인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CCTV가 많이 없어서 이후 그녀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음으로 경찰은 박현숙 씨 소유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살펴봅니다. 그러자 외출을 한 그 시간대 이후에 몇 번에 걸쳐 문자가 전송된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수사를 통해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그건 바로 박 씨의 남편 강 씨였습니다. 자, 지금 아내의 휴대폰도 사라진 상태라 어떤 문자 내용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실종되기 직전에 남편과 메시지를 했다는 건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사실을 알아낸 걸 뒤로 하고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최근에 아내와 전화 연락을 한 적이 있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주 태연하게 아니요, 없습니다. 아주 무미건조하게 대답합니다. 안 되겠네? 그래서 경찰이 우리가 통신 수사했더니 당신이 아내한테 보낸 문자 기록이 나왔다 하고 추궁을 해요. 그러자 남편 강 씨가 싸늘하게 웃으면서 답했죠. 형사님, 전화 연락을 했냐고 물어보셨잖아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문자를 안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좀 성질을 돋구는데요. 형사님, 통화와 문자는 개념이 다르니까 애매하게 질문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냐? 이렇게 정확히 물으셨어야죠. 오호라. 강씨, 이 사람 다른 용의자들과 달리 아주 대범하고 뻔뻔스럽고 또 자신감까지 넘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를 악물고 한 발짝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는 즉각 이 사람에 대한 신원 조사를 했죠. 알고 보니 그는 지난 1993년과 95년에 두 차례 이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0년 3월에, 그러니까 1년 전인데 박 씨와 혼인신고를 한 게 확인돼요. 그렇다면 박 씨는 여기서 세 번째 배우자가 되겠죠. 이 부부 사이에 대해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어딘가 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애초 결혼 때부터 둘의 관계는 주변에서 입방아이 자주 올랐더라고요. 우선 여자 쪽부터 살펴볼까요? 박 씨 역시 초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꽤 많은 재산을 모은 부산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재력가였어요. 그런 여성을 만난 남편 강 씨가 끈질긴 구애를 했대요.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자 돈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 강 씨 역시 만만한 상대는 아니에요. 서울대를 졸업했고요. 석사, 박사 학위에다가 그 당시엔 경남의 모 대학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력도 화려하던데 한국컴퓨터범죄연구학 회장직을 겸임했고요. 경찰과 검찰, 사이버 범죄수사 자문위원 역임까지. 그러니까 나름 범죄에 능통한 일명 범죄 전문가였던 거예요. 이런 경력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왜 우리 질문에 그렇게 대범하게 굴었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통방어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신감을 보인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강 교수님, 참고인 조사차 서해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했고 모습을 드러낸 교수 강 씨는 여전히 꼿꼿한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진술을 술술 이어나가요. 아내 박 씨와의 이혼 소송 중이었죠. 이걸 되도록 조용히 원만히 끝내고 싶었대요. 합의를 잘 하려고 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남편이 설명하길 제 생각에는요. 아마 가출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워낙 자존심이 센 여자라 자기 거짓말한 게 탄로 나서 소송에 불리해질 테니까 입장 곤란해져서 저렇게 잠적한 거죠. 분명 석 달 이내에 다시 나타난다고 저는 100% 장담해요. 아내가 3달 안에 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수사관도 갸우뚱했죠. 정말 그럴까? 이 말만 믿고 박 씨가 스스로 나타나길 기다릴 수 있는 걸까요? 경찰의 추궁은 계속됩니다. 앞서 사라진 박 씨가 해운대에서 내렸잖아요. 근데 휴대폰 기지국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마침 거기가 강 씨가 살던 집과 같은 기지국 관할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역만 넓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래서 경찰이 이걸 근거로 당신 정말 아내 만난 적 없냐? 재차 물었는데 여기서 강 교수가 아주 한심하다는 듯 대답합니다. 형사님, 기지국은 넓게는 반경 1km 이상을 커버해요. 인근 기지국끼리 중첩되면 위치를 잘못 인식할 수도 있고요. 그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오히려 경찰을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심증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 씨는 전문가답게 그 의혹 다 받아쳤고요. 그 탓에 수사는 벽에 가로막히고 맙니다. 한편 헬기까지 동원해서 박 씨가 내렸던 그 해운대 인근 낙동강, 금정산 일대까지 샅샅이 뒤지게 돼요. 만에 하나 그녀가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염두를 해서 부산 시내 병원 기록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그 어디서도 박 씨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죠. 자, 여러모로 봐도 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는 남편 강 씨입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어요. 결국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서 강 씨가 소유한 차량을 수색하게 되거든요. 이미 말끔하게 세차해둔 상태였어요. 그나마 뒷좌석 시트의 봉합면하고 팔걸이 안쪽에서 많은 양의 혈흔이 검출됩니다. 이거다. 증거 찾았구나 싶었지만 여기에서도 강 씨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제 차를 타고 가다가 코피를 흘렸어요. 그때 묻은 피예요. 미꾸라지처럼 잘도 빠져나갔죠. 아니 그러면 실종 당일 알리바이는 뭐였을까요? 강 씨가 말하길 그날 자기는 눈꽃을 새 없이 하루 종일 바빴대요. 밤이 돼서는 동호회 회원들과 늦게까지 해운대 한 호텔에서 술자리를 가졌고요. 많이 취해서 밤 10시가 돼서 나왔는데 이후 자기 차에서 좀 잠에 들었다가 다시 집 근처의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죠. 이야기는 술술하는데 이게 진실인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랬더니 새벽 3시 주점에서 4만 원을 결제한대요. 또 인근 편의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이후 새벽 5시에 주점에서 다시 3만 3천 원을 결제했고 24분 뒤에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CCTV로 확인됐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알리바이와 증거들이 딱딱 들어맞고 있어요.
결국 난항을 겪던 경찰은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열흘 후인 4월 15일,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이쯤 되니까 박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했어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러운 저 남편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경찰은 나름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이때 실종자의 얼굴이 실린 전단지가 부산에 6,000장이나 뿌려졌지만 2주가 지나도록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5월 21일, 실종 50일 만인데 예상치 못한 신고가 들어와요. 부산 사하구의 한 대교 인근 강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던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눈에 수상한 물체가 포착된 겁니다. 높이 1m에 폭 50cm가량의 등산용 검은 가방. 수상함의 지퍼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요, 쇠사슬에 감긴 채 몸이 접혀있던 시신이 발견되었죠. 바로 현장으로 경찰이 갔는데요. 검안을 하려고 했지만 부패 상태가 너무 심했어요. 정밀 감식으로 넘겨질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훼손되지 않은 지문이 있어서 그걸 대조한 결과 그게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박 씨였습니다. 자, 이렇게 시신이 발견되고 바로 다음 날인 5월 22일 수사팀은 남편 강 씨를 아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예상대로 그는 거세게 저항했어요. 아니, 죽은 아내가 발견된 건 다행인 일이지만 내가 죽였다는 증거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구금이 됐는데 범행에 대해 완전히 단호하게 모르쇠로 일관했죠. 그런데 사실 지난 한 달 넘게 은밀히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확보한 상태였죠. 과연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앞서 강 씨에 대해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휴대폰과 PC까지 모두 압수를 해서 분석했어요. 그런데 강 씨가 휴대폰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아예 유심칩까지 교체했고요. 그래서 그 핸드폰에서는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요. 다음으로 이제 압수했던 PC를 살펴보는데 그 안에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하죠. 막 많이 검색을 했더라고. 근데 또 이것만으로 범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극적인 발견이 나와요. 강 씨에게 또 다른 휴대폰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분석해 보니 놀라운 게 드러나는데 그 해답은 강 씨가 이용한 메신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카카오톡을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보급되기 초창기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강 씨로서는 통화 내역, 문자, 이걸 아무리 자기가 삭제해도 추적되고 복구되는 걸 알고 있어요. 범죄 전문가니까. 그래서 이걸 피하려고 그 당시의 신기술이라는 카카오톡을 상습적으로 이용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어떤 의문의 인물하고 집중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자, 강 씨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그가 유일하게 통화를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의외예요. 카카오톡 본사더라고요. 그 회사요. 알고 보니 강 씨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직접 경기도 판교에 있는 본사까지 찾아가서 자기 메신저에 남아있는 메시지 내용, 기록 다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메시지 삭제됐어요. 근데 수사팀이 포기하지 않았죠. 복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당시엔 잘 모르니까 그런 희망을 품고 이제 카카오톡 본사에 요청을 하는데 이게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강 씨는요, 경찰이 요청하면 그 메시지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드디어 강 씨의 핸드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데요. 그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은 49살의 여성 최 씨였습니다. 서둘러 신원을 보니까 피해자 박 씨가 실종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최 씨란 여성이 자기 차를 처분하고 이미 두바이로 출국한 상태예요. 이 타이밍조차 수상하기 짝이 없죠. 게다가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더 가관인데요. 물론 예상대로 이 여성은 내연녀입니다. 두 사람은 내연 관계예요.
사건 6일 전인 3월 27일입니다. 강 씨가 메시지에서 가방을 구하러 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28일에는 갑자기 대교에 다녀오겠다는 내연녀 최 씨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그 대교 부근에서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결정적으로 4월 2일 그날에는요, 해운대 호텔 근처에서 보기로 했어. 오며 가며 톨게이트 피해, 카메라 때문에. 너 해운대 근처에서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 완벽? 와우. 열어보니까 꽤나 자세한 범죄 공모의 내용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즉, 이 둘은 내연 관계이자 공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카톡까지 다 드러났음에도 강 씨는 여전히 뻣뻣해요. 오히려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거요. 사실 그 여자 최 씨 단독 범행입니다. 저는 시신 유기만 도왔을 뿐이에요.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얼마 후에 내연녀 최 씨가 귀국을 했고 공범 혐의로 체포가 되면서 그간 이들이 공모한 충격적인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범인 강 씨와 피해자 박 씨, 이들 부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건 남편이 처음 이혼 경력을 숨기면서부터였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의 복잡한 이성 관계, 두 사람의 성격 차이,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집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 후 두 사람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해서 아파트와 차를 구매하기로 했대요. 일단 현금이 좀 넉넉한 아내가 먼저 돈을 내고 남편이 곧 갚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은 몇 달이 지나도록 지켜지질 않아요. 남편은요, 애초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편이었대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결혼 전에 남편이 살던 빌라를 7,400만 원에 청산해요. 근데 이걸 새롭게 결혼한 아내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엔 돈이 있는데 빚도 안 갚고. 결국 박 씨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나 도저히 못 참겠다. 이혼하자. 요구하고 별거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의 조정을 했고 합의 이혼에 동의를 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 1월 남편 강 씨가 아니다. 나 재산 분할 해달라 하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다 합의된 줄 알았는데 또 소송해. 그러면서 둘 사이의 갈등은 정말 깊어지죠. 근데 이 과정에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 씨의 내연녀 최 씨였어요. 최 씨는 이혼 후에 이제 혼자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건 7년 전인 2004년 이 남자 강 씨를 손님으로 만났대요. 그리고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죠. 좀 이상해요. 아니 그 와중에 남자는 또 돈 많은 아내 박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고 또 따로는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강 씨가 내연녀를 범행에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도 나랑 결혼하기 원하잖아. 그렇게 해줄게. 지금 아내와 공동 지분인 집 다 처분해서 반 넣어줄게. 그러니 도와만 줘. 사실 그동안 이 남자 강 씨가요. 틈날 때마다 야, 너 알지? 나랑 결혼한 이 아내 돈 많아. 응? 복권에 당첨됐다 생각하고 애들 집 한 칸씩도 사줄 수 있고 내가 당신 커피숍도 차려줄게. 우아하게 살아.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의 재산을 과시하면서 내연녀를 꼬드겼던 것 같아요. 여기에 최 씨도 넘어간 거고요. 사건 당일이던 4월 2일 밤 강 씨는 아내와 만납니다. 그리고 해운대 인근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갔죠.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는데 진짜 목적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박 씨가 방심한 사이 남편은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원래 계획한 대로요. 뒤이어 내연녀 최 씨가 소환됩니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쇠사슬과 나일론 끈으로 시신을 묶었고 마대로 감싼 뒤 다시 검은색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요. 각자 차량을 몰고 호텔 주차장을 빠져나왔고요. 어느 골목쯤에서 다시 만나서 시신이 든 가방을 최 씨의 차량으로 옮겨 담았죠. 자, 여기서 남편 강 씨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야, 나는 먼저 귀가한다 하고 신속히 가버려요. 그럼 이제 시신 가방은 최 씨한테 남아있잖아요. 혼자 남은 그녀는 미리 봐둔 그 을숙도 대교로 갔고요.
가방을 낑낑거리며 강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근데 예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튿날 새벽 3시 반쯤 다시 강 씨와 만나서 두 사람이 함께 가방을 물속에 유개하게 된 거죠. 참고로 강 씨, 그러니까 남편이 유기 장소를 이 대교로 결정한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가 낙동강의 하구여서 맨 아래쪽에 위치한 교각 쪽이었어요. 그만큼 바다로 곧장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강 씨는 여기다가 시신 버리면 해류를 따라서 바다로 금방 흘러가겠지 계산한 거예요. 또 마침 CCTV도 주변에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의 예상과 달리 죽은 아내를 넣은 가방이 밀물과 썰물을 견뎌내면서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50일 동안. 남편은 완전 범죄를 꿈꾸면서 누구보다 똑똑한 자신이 경찰을 따돌릴 거라 믿었지만 결국 지가 파놓은 함정의 결점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희대의 막장이라고 불리면서 당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이 사건, 과연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징역 22년, 사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최 씨는 징역 5년이 최종 확정됩니다. 물론 이 결과에 분노한 박 씨 측 유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강 씨와 최 씨, 그들이 유족에게 1억 1,5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게 돼요. 자, 강 씨라는 인물은 참 특이했습니다. 무슨 5만 가지 범죄 자문위원회. 저는 이게 좀 너무 가소롭기도 하고 좀 두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은 결국 아내 살인마라는 오명으로 평생 남게 되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서 인간의 이기심, 위선, 그리고 그 지식이 도덕 없이 사용될 때 얼마나 큰 파국을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 뒤에 감춰진 비정한 진실. 2011년 부산 해운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과 도덕성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월 22일 새벽 4시 50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컴컴한 새벽 돌연 45살 유 씨가 헐레벌떡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아내 43살 이 씨가 엎여 있었죠. 몸이 축 처진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유 씨는 급히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다행히 새벽이라 2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이미 아내는 심정지가 온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잠시 후 의료진이 총동원되었고 4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씨는 사망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할 순간도 잠시 담당 의사는 이 씨 몸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합니다. 처음 올 때부터 강한 술 냄새가 풍겼고요. 동시에 비릿한 피 냄새가 난 거죠.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남편 유 씨는 그녀가 술을 마시고 쓰러진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씨는요, 감기도 잘 안 걸릴 만큼 건강한 체질입니다. 근데 술을 마시고 갑자기 사망했다? 경찰은 수상함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바로 부검을 요청합니다. 한편 이 씨의 시신을 살펴보던 검시관 눈에 입술 안쪽에 검게 탄 상처가 보였습니다. 이건요, 독극물에 의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심지어 부검하면서 이 씨의 위를 열어보니까 시큼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청산가리 반응의 대표적인 징후였죠. 보통 청산가리가 몸에 들어가서 위산과 만나게 되면 시큼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어진 독극물 검사는 모든 추정에 쐐기를 박습니다. 치사량의 수십 배에 달하는 청산가리가 검출된 겁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몸에 들어간 지 10분 안에 바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될 정도였어요. 독살이 가장 의심되는 상황이죠. 즉 타살입니다.
경찰은 곧장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부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랬더니 아이의 방에서 반쯤 비워진 소주병과 피 묻은 베개가 발견됩니다. 바로 그 소주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돼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소주병과 잔을 다 정밀 검식을 해도 도저히 지문이 검출되지 않는 겁니다. 앞서 피 묻은 베개도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이 씨의 DNA와 또 청산가리가 검출됐거든요. 상황을 봤을 때 청산가리를 먹은 이 씨가 베개에다가 피를 토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핏자국은 이게 다예요. 왜 피가 더 없지? 이 상황을 정리했을 때 사건 직후 그녀의 핏자국과 또 관련자의 지문이 모두 제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더욱더 이 씨의 죽음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후 그 의심의 첫 화살은 남편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밤 남편은 회식 중이었어요. 그 자리가 새벽 3시 반이 넘어서 끝났고요. 남편은 새벽 4시 19분에 집에 도착했죠. 그러다가 아내를 들쳐업고 집 밖으로 나온 게 34분이 지난 4시 53분입니다. 이때는 이미 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요. 자, 생각해 볼게요. 청산가리가 몸에 퍼지는 그 10분 정도를 제외한다면 남편에게는 집에 들어가서 약 23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과연 아내를 살해하고 또 현장을 말끔히 청소하기에 이게 충분한 시간이었을까요? 좀 짧아 보이죠? 그래서 혹시 남편이 집에 도착한 시간을 속인 게 아닐까? 아파트 입구 CCTV를 확인했죠? 그 결과 남편의 증언은 진실이었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확실했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돼요. 그런데 해당 CCTV를 지켜보던 경찰이 또 다른 수상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바로 40대 여성 한 씨였어요. 사실 앞서 아내를 등에 업고 나오던 그 순간에도요, 이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고 보니까 5시간 전인 밤 11시 50분쯤 아내 이 씨와 이 의문의 여성 한 씨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게 포착됐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후에 이 한 씨가 얼굴을 푹 가린 채 홀로 계단을 통해 내려온 게 확인됩니다. 이건 너무도 수상한 정황이었죠. 즉각 경찰이 한 씨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추궁을 하자 그녀는 결백을 주장합니다. 제가 그 집 가서 같이 술을 마신 건 맞아요. 저랑 있을 땐 멀쩡했다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한 씨는 아무래도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날 마침 술을 같이 마시고 있었는데 너무 우울해서 강물이나 차도에 뛰어들고 싶다, 죽고 싶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사실일지 확인해 볼까요? 유가족에 따르면 43살이던 피해자 이 씨는 무려 7년 만에 인공수정을 통해 어렵게 딸을 얻게 됩니다. 이후 정말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목숨보다 더 귀하게 딸을 키우고 있었죠. 근데 이 애가 아직 어려요. 어린 딸을 두고 정말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것도 자의로 청산가리를 먹고? 가족들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씨의 핸드폰, 컴퓨터 검색 기록을 다 포렌식하게 돼요. 여기서 청산가리나 극단적 선택 관련 검색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앞서 한 씨가 주장하는 게 성립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씨를 부검했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에서 발견된 알코올 농도는 0.882.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수치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죠. 이걸 해석하면요. 피해자가 이제 청산가리가 든 술을 마신 직후에 사망하면서 방금 마신 술이 혈액에 흡수될 시간이 없었다는 걸 의미해요. 즉 한 씨와 같이 있을 때 술을 마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당황한 한 씨가 갑자기 주장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자기가 아닌 남편 유 씨가 아내를 살해한 거라고 막 밀어붙여요. 지 아내 죽인다고 청산가리 준비한 거예요. 저는 나중에 와서 치우는 거 도와준 게 전부고요.
근데 이때 경찰의 눈이 날카로워져요. 한 씨가 방금 무심코 말한 청산가리. 어라? 사실 경찰은 피해자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극비에 붙여왔습니다. 독극물이 나왔다 정도로만 말했던 거죠. 그러니까 청산가리를 아는 건 범인뿐이에요. 그때부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죠? 그랬더니 한 씨의 주장 다 거짓이에요. 또 그녀의 핸드폰과 컴퓨터 뒤져봤더니 살인과 관련된 수많은 검색 기록이 쏟아져 나옵니다. 청산가리 살인법, 청산가리 몰래 먹이는 법, 청산가리 타살. 이뿐만 아니라요. 핸드폰 메모장에 범행을 준비해온 내용이 들어있어요. 장갑 준비, CCTV 피해 다니기, 장난감 주사기에 청산가리와 소주 혼합.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죠. 그래서 이걸 들이밀었습니다, 한 씨한테. 그랬더니 한 씨가 그때부터 입을 꾹 닫고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합니다. 참, 이러면 자기한테 유리할 줄 알아요. 이때부터 경찰이 눈을 돌려 파헤치기 시작한 건 왜 그녀를 살해했을까? 살해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입장에서 사건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죠. 일단 피해자 이 씨는 남편 유 씨와 같은 은행에서 근무하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계속 시도하다가 어렵게 소중한 딸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드디어 원하는 가정을 꾸렸는데 사건 1년 전인 2014년 2월 남편 유 씨가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한 씨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 당시에 한 씨는요, 남편의 불륜 때문에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동창회에서 이 유 씨를 만난 거예요. 두 사람이 빠르게 가까워지더니 이내 불륜으로 발전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내연녀 한 씨의 욕심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이 유 씨와 재혼을 해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아내 이 씨였고요. 불륜이 쭉 이어졌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도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이때 이 교활한 한 씨가 몰래 남자 폰으로 유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러니까 마치 실수인 척 다정하게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아내가 엿듣게 만든 거예요. 불륜 발각되게 하려고요. 참 못됐죠. 자, 그렇게 진실을 알게 된 아내는 믿었던 남편의 배신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곧장 어린 딸 데리고 집을 나왔고 당장이라도 이 결혼 끝내고 싶었어요. 당연하죠. 이런 남편을 어떻게 믿고 사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이혼 앞에서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특히나 어린 딸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 이혼은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녀는 딸을 위해서 남편의 불륜을 덮어주기로 마음먹었고요. 5일간의 짧은 별거 이후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남편도 잘못했다고 막 싹싹 빌었어요. 2번 다시 내가 그 여자 만나지 않겠다 맹세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한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이제 그만하자 이별을 통보하게 되죠. 하지만 한 씨는 끈질겼습니다. 갑자기 나 임신했어. 이런 거짓말로 마지막까지 남자 유 씨를 막 잡아보려고 한 거예요. 게다가요. 나중에는 한 씨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내 딸 책임져라 압박을 합니다. 아니, 불륜녀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건가요? 다행히도 유 씨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아내와 헤어질 생각은 없다고 말을 했죠. 그러자 한 씨가 이번엔 직접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기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면서 오히려 막 협박을 하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불륜 데이트할 때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보내요. 해외여행 지들끼리 몰래 가서 찍은 다정한 모습, 게다가 알몸으로 둘이 모텔에서 촬영한 것까지요. 이걸 막 보내오니까 아내는 막 미쳐버리죠. 정말 정신을 막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씨는 내가 죽겠다 막 이러면서 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소동을 벌입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했고 목숨은 건져요. 그러다 3일 뒤
퇴원을 하고 한 씨가 또다시 부부의 집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너네 때문이야. 그러니까 치료비로 3억 5천만 원 내놔. 아주 지긋지긋해요. 돈 내놓으면 헤어지는 거 고려해 본대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는 이 내연녀를 어쨌든 떼어내는 게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건네줍니다. 아니, 여기까지 했으면 한 씨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될 텐데 그녀의 패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심부름센터에 가서 아내에게 최음제를 먹인 후 강간을 해달라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의뢰를 합니다. 정말 미쳤어요. 한 씨는 여전히 속이 부글거렸죠. 내 남자, 유 씨가 돌아오지 않는 건 모두 아내 때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년만 없어지면 유 씨는 나한테 돌아올 거야. 생각은 여기까지 버티고 말았죠. 곧이어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서 살인 방법을 고안했고요. 그렇게 선택한 게 청산가리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국내에서는 청산가리 범죄가 워낙 많이 벌어졌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한 씨는 범행을 준비하는 2개월간 무려 28차례에 걸쳐 청산가리 구매할 수 있겠습니까? 메일을 보냅니다. 의심을 받을 게 뻔하니까 동물을 잡는 데 좀 사용할 거다. 온갖 이유 만들었고요. 결국 필요한 양의 청산가리를 모아놓게 돼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건 당일이던 2015년 1월 21일. 그날 유 씨가 회식 때문에 집에 늦게 온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곤 밤 11시쯤 아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난데요, 오늘 나랑 술 한 잔만 해주면 나 이제 진짜 당신 남편이랑 정리할게요. 이후 한 씨는 마트에서 소주 3병, 맥주 1병, 그리고 아몬드를 구입했어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내 차에서 마시자 라고 제안을 했지만 아내가 이걸 절대 안 된다 라고 한사코 거부했어요. 둘이 차에 있으면 이 여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위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고 신랑이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이 씨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 안에는 둘이 남아 있었죠. 사실 그날 한 씨가 정확히 어떻게 청산가리를 그녀에게 먹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언론의 수많은 추측을 보면 술잔에다가 청산가리를 발라서 1시간에 걸쳐 먹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지만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청산가리의 그 양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청산가리를 먹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주에다가 치사량의 청산가리를 녹인 후에 억지로 아내에게 먹였다는 가설입니다. 결국 이 씨는 피를 토하고 사망합니다. 이후 한 씨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죠. 소주병에 묻어있는 지문 그리고 피 깨끗이 닦아냈고 계획대로 CCTV를 피해 계단으로 도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새벽 4시 25분이에요. 유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자기야, 이제 우리 사이의 방해꾼은 사라졌어. 이 의미심장한 말에 놀란 남편이 곧장 집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이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당시 유 씨는 한 씨를 현장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함께 쓰러진 아내를 차에 태우고 응급실로 갔던 거예요. 아니, 왜 그날 굳이 이 내연녀를 거기로 부른 건지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어쩌면 이미 아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한 씨가 살인을 했다라는 걸 눈치채고 남편이 혼자 집에 들어가면 경찰에게 의심을 받을 테니까 아예 범인을 다시 불러들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한 씨가 여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이렇듯 전후 상황에 살해 동기까지 지금 확실하잖아요. 바로 그녀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재판이 열렸죠. 이때까지도 대단해. 한 씨는 계속 묵비권이에요. 그러다가 변호사 측에서 뜬금없이 그녀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행동을 제어하지 못한대요. 실제로 한 씨가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죽겠다라면서 희귀한 소동을 벌였어요. 또 난폭한 행동 해가지고 실제 정신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이 사람 이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거기에 더해 또 변호사가 청산가리를 구매한 흔적은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한 씨가 직접적인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날 아파트에 두 사람만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청산가리가 이 씨 몸속에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그 중간 과정을 둘밖에 모른다고 해도 너무 명백한 거 아니야? 재판부 역시 변호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와 또 이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 한 씨가 범인이라고 판단을 내려요. 결국 그녀에게는 징역 25년이 선고됐죠. 한 씨가 이건 안 된다 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더 사이다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2017년 5월 그녀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와, 오늘 스토리 중에 제가 가장 기다리던 부분이었죠. 한편 사망한 이 씨의 딸은요, 엄마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1초라도 더 보고 싶은 엄마.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그녀의 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아빠, 그리고 엄마를 살해한 아빠의 내연녀. 딸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트라우마가 되었을 텐데요. 한 가정을 산산조각낸 범인 한 씨가 진정 자기가 얼마나 인간 이하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평생 감옥에서 속죄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